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에요. 자,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죠? 해파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바다에서 치는 파도를 말하는 거죠. 자, 이 파도에 대한 물리적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집중하셔서 꼭 같이 수업을 잘 들어보도록 해요. 자, 먼저 학습 목표는 여기서 첫 번째로 해파의 발생 과정, 어떻게 발생하는지 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파를 이제 심해파와 천해파로 구분해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해파라는 거는 우리가 뭐 파도라고 해서 사실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잔잔한 수면 위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치죠. 이제 그 물결과 동일한 게 이제 해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도 일종의 파동으로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아이입니다. 전달하는 아이고, 요때 이제 매질로서 작용하는 아이가 이제 바다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통 이제 물리 시간에 파동이 전달되는 과정, 매질을 통해서 파동이 전달되는 과정을 얘기할 때 매질은 직접적으로 이제 파동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매질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단순히 매질은 이렇게 왕복 운동 또는 진동 운동만 하면서 에너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도도 똑같아요. 파도도 똑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요 갈매기를 한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실제로 이제 해파가 요 방향으로 진행을 할 때, 갈매기는 단순하게 이렇게 원운동만 할 뿐, 전혀 앞으로 나가지는 않죠. 이렇게 이렇게 해파는 에너지만 앞으로 전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매질, 다시 말해서 물입자죠. 이 물입자는 이렇게 원운동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 시간이나 다른 여타 시간에서 배우는 파동과 완전히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마루와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루에서 골까지의 높이를 파고라고 합니다. 파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고의 절반이죠. 진폭을 이제 이라고 하는데, 얘를 A라고 하면은 파고의 절반, 파고의 절반을 진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어떤 이런 해파의 구성을 기본적으로 이제 파장, 마루, 골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물리에서 다루는 그 파동의 속도와 같은 개념이에요. 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기본적으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자, 다시 말해서 요 해파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요 시간은 뭐랑도 같냐면 여기에서 파도가 출발해서 에너지가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도 같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가 진행하는 시간은 바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장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요 물입자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과도 같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입자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마루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주기라고 얘기를 하고, 요 주기는 다시 말해서 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향으로 따지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여기에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요게 바로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파의 속도는 주기분의 파장, 람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t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l. 그래 다시 말해서 해파의 속력은 t분의 l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울 심해파와 천해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파이든 간에 똑같이 이렇게 V는 파의 속도는 t분의 l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파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연안까지 도착하는지 그 과정을 지금 나와 있는데, 해파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이제 파도 같이 이제 그 바람에 의해서 치는 파도만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다른 힘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치는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이 바로 이제 바다로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그 에너지를 전달받은 이 바다는 이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해파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때 이 해파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풍속,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풍속이 부는 지속 시간, 세 번째로 풍속이 바람을 끌고 가는 거리.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파는 바람으로부터 에너지를 전달을 받아요. 바람으로부터 에너지를 전달을 받고 이때 이 바람, 다시 말해서 풍속이 강하면 강할수록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고 그만큼 진폭이 증가하게 됩니다. 진폭이 증가하는 데인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0m/s의 바람이 불고 있고 이 바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바람은 100이라는 에너지를 이 파도한테 한 번에 다 전달해 주지 못해요. 한 번에 다 전달해 주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100m/s 10m/s라는 바람이 불 때 10m/s라는 바람이 불 때 이 아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한 번에 얘를 쏴주고 파도가 한꺼번에 팡 이렇게 커지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한 번에 커지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잔잔히 파도가 치다가 점점 파도가 높아지게 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강한 풍속이 분다 한들 그게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불지 않으면은 해파는 크게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풍속이 중요한 요소고 왜냐면 일단 강한 바람이 불어야지 파도 자체도 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풍속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설령 강한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불어야지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볼 건 취성 거리예요. 취성 거리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바람이 해파를 질질질 끌고 가는 거리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풍역대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파도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파도가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만들어졌고 이 파도가 바람이 부는 영역이 지금 요만큼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이 해파가 여기를 벗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5초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5초 동안 이 바람이 해파한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주겠어요? 많이 못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바람이 불지 않죠?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해파는 더 이상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바람이 부는 영역이 이렇게 엄청나게 넓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넓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출발한 해파는 여기 바람이 부는 영역 여기까지를 지나서 여기에도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고 이제 바람이 불지 않는 영역에 와서도 충분한 에너지를 가져서 쉽게 연안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취송 거리예요. 바람이 얼마나 긴 거리를 이제 파도를 끌고 갈 수 있는지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렇게 풍역대에서 파도가 성장하는 요 영역 여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파도를 풍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풍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풍랑이 풍역대를 지나갔을 때 더 이상 바람으로부터 에너지를 전달받지 못할 때 그때는 이제 너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안세파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파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운 연안, 다시 말해서 얕은 바다로 파도가 접근을 해서 이 파도가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의 파도, 요거를 연안 쇠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 좀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번, 7번은 굳이 몰라도 돼요. 선생님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써놓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파도가 충분히 에너지를 전달받아서 예를 들어서 10m/s의 바람이 오랜 시간 동안 먼 넓은 영역에서 불어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다 파도한테 줬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되면 파도는 100이라는 에너지를 먹고 충분히 성장한 상태가 되는데 이때부터 이 바람이 얘한테 아무리 에너지를 전달해도 파도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 마찰로 깨지기 때문에 더 이상 파도는 성장을 하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파도가 더 큰 에너지를 갖고 더 크게 성장을 하려면 이 100m/s보다도 훨씬 강한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바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20m/s 그래서 에너지가 200 정도 가지고 있는 요런 아이 정도가 얘한테 에너지를 계속 공급한다라면은 그때는 마찬가지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마찰에 의해서 깨지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의 파를 다 자란 풍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요 풍역대를 벗어나면 너울, 연안으로 접근하면 연안 세파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심해파와 천해파라는 거예요. 자, 심해파와 천해파라는 건데, 자, 요 심해파와 천해파가 바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요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여기가 이제 연안이고요. 여기가 연안이고, 여기가 이제 먼바다인데, 자, 충분히 강한 파도가 여기에서 만들어져서, 저 뒤쪽에서 만들어져서, 자, 이렇게 연안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연안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요 해파의 파장은 파장 람다로 쓰지 않고 L로 쓸게요. 자, 파장을 10m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m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심해파라는 건 뭐냐면은, 심해파라는 거는 수심에 비해서 파장이 짧은 아이예요. 다시 말해서,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수심이 예를 들어서 뭐 5,000m 정도가 된다라고 할게요. 근데 파장은 고작 1m밖에 안 돼. 이렇게 수심에 비해서 파장이 굉장히 짧은 파장, 이런 거를 심해파라고 합니다. 자,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 천해파라는 아이는 수심에 비해서 파장이 굉장히 긴 아이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수심이 5,000m라면은 수심이 5,000m인데 뭐 파장이 예를 들어서 한 500km짜리 파장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수심은 5km밖에 안 되는데 파장이 5,000km야. 그러면 수심에 비해서 파장이 너무 길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파장에 비해서 수심이 너무 얕죠. 그죠? 이런 파를 우리가 천해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수심이 깊냐, 얕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 조건은, 심해파의 경우에는 수심이 파장에 비해서 깊은 곳이라고 그랬죠? 깊은 곳인데 얼마나 깊은 곳이냐? 2분의 1보다, 파장을 2분의 1로 나눈 것보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진행하는 바를 심해파라고 얘기를 하고, 천해파는 수심에 비해서 파장이 너무 길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수심이 너무 얕다. 파장에 비해서. 파장을 20분의 1 한 것보다도 수심이 얕은 이런 파를 천해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파장이 10m짜리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떤 파장 10m짜리 해파가 있으면은 이 10m짜리 해파가 심해파로 존재하려면 수심이 얼마보다 깊어야 될까요?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최소한 수심이 5m보다는 깊은 곳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심해파가 접근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심해파가 접근을 하고 파장이 10m짜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수심이 1000m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1km가 되겠죠. 그죠? 1000m로 하지 말고요. 조금 더 지금 충분히 얕으니까 100m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100m, 아니 10m라고 가정을 할게요. 10m. 자, 10m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현재는 이 파는 아까 봤듯이 5m보다 수심이 깊으니까 현재 여기서는 심해파겠죠. 현재는 심해파예요. 자, 현재는 심해파고 요게 이 파가 점점 접근을 하면서 자, 여기가 5m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슨 파로 바뀔까요? 좀 이따 그건 보고요. 그 다음에 천해파는 어떻게 될까요? 자, 10m짜리 파장이라면은 이거를 20분의 1로 나누면은 h는 최소한 2분의 1m. 다시 말해서 0.5m보다 얕은 곳이 천해파가 되겠죠. 요 파장 입장에서는. 깊이 여기가 네, 0.5m라고 가정을 하면은 0.5m보다도 수심이 얕은 곳에서 요 파장이 불 때 요 영역이 천해파 영역이 되는 거예요. 천해파 영역이 되는 거고 요 구간은 그렇죠. 심해파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심해파에서 천해파로 이 전이 되는 요 애매한 요 수심 있죠? 그러니까 10m짜리 파장으로 따지면은 5m에서 0.5m 사이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이파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동거할 때 전이파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심해파의 경우에는 파속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v 이퀄 루트 2파이분의 g 람다. 여기서 람다는 네, 파장이 되겠죠.
파장이 되고 파이는 3.14가 되고 G는 중력 가속도가 됩니다. 이렇게 공식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천회파는 V 이퀄 루트 GH. 그래서 수심과 중력 가속도의 곱을 제곱근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식에다가 파장을 집어넣고 심해파를 계산하거나 수심을 집어넣고 천회파의 파속을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공식의 의미를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심해파의 경우에는 파장이 의해서만 이 파속이 달라지죠. 다시 말해서 수심이 어떻게 변한다 한들 수심이 뭐 100m건 1000m건 10,000m건 심해파라면 오로지 파장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m짜리 수심이 100m인 곳을 지나든 1000m인 곳을 지나든 10,000m인 곳을 지나든 파장이 10m짜리 해파는 모두 다 속력이 같은 거죠. 자, 반대로 천회파를 보세요. 천회파는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수심이 결정되죠? 그렇죠. 그 수심에 의해서만 속도가 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0m짜리 파장이든 1000m짜리 파장이든 10,000m짜리 파장이든 모두 천회파라면 이 아이들은 모두 속도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특징을 좀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얘네들이 뭐 이렇다 한들 결국 얘네들의 속도는 뭘로도 표현할 수 있죠? 심해파는 루트 2파이분의 G 람다인데 그냥 T분의 람다라고도 쓸 수가 있죠. 천회파도 마찬가지죠. 그냥 단순하게 T분의 람다라고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주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파의 에너지는 보통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진폭이랑 파의 에너지는 진폭이랑 진동수 다른 말로는 주기가 되죠. 1초 동안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주기가 되는데 자 주기는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와도 같죠. 그죠? 자 파의 에너지는요 오로지 파동의 에너지 진폭과 진동수 또는 주기에 의해서 파의 에너지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의 에너지는 오로지 바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풍역대에서 파도가 만들어졌다라면은 이 파도가 풍역대를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에너지를 받아야 못 받아요. 그렇죠. 에너지를 받지 못하죠. 다시 말해서 이상적인 상태라면 이 파의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될 것이고 무슨 말이냐면 진동수나 주기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회파가 여기로 접근하고 있어요. 천회파가 이렇게 이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접근을 하고 있으면은 이 천회파가 아무리 일로 온다 한들 연안으로 온다 한들 t분의 람다에서 t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t는 일정한 값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v 이퀄 루트 GH라는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보시면은 h는 어떻게 되죠? 일로 수심이 이쪽으로 오면 연안으로 오면서 h가 감소하죠. h가 감소함에 따라서 v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v는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가는 천회파와 여기를 지나가는 천회파 1번과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을 지나가는 천회파가 2번을 지나가는 천회파보다 속도가 빨라지죠. 다시 말해서 요 뒤쪽에 있는 후발파는 앞쪽에 있는 파를 따라잡게 돼요. 따라잡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파장이 길었다가도 얘네들이 간격이 좁아지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좁아져요. 좁아지니까 람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파장이 그렇죠. 이 파장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파장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기본적으로 해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형태로 움직이거든요.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형태로 움직이는데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항상 에너지는 일정해야 돼요. 일단 파의 에너지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파의 에너지는 8분의 1 로 G H의 제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로는 파의 이제 바다의 밀도고 G는 중력 가속도 H는 파고 아까도 봤죠? 파고인데요. 파고
파고인데 기본적으로 해파는요 에너지가 보존되는 형태, 다시 말해 이 에너지 자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에너지 밀도가 보존되는 형태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V 곱하기 E 곱하기 L은 일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V는 속도예요. 속도고 L은 마루와 마루 사이 거리. 파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파장은 아니지만 파장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E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파는요 V 곱하기 E 곱하기 L, 요걸 이제 에너지 밀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게 이제 일정하게 보존되려는 형태로 운동을 하거든요. 자, 그럼 저 보세요. 연안으로 천회파가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속도는 감소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파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파장은 감소한다고 그랬죠. 근데 파는 에너지 밀도가 일정한 형태로 움직이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파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에너지가 증가해야 됩니다. 에너지가 증가하려면은 뭐가 높아져야 되죠? 뭐 밀도는 변할 수가 없고 중력과 속도도 변할 수가 없죠. 따라서 뭐 어떻게 돼야 돼요? h가 엄청나게 커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연안으로 접근하는 파는 결국은 파고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바닷가에서 봤던 파도들 보면은 대부분 파도들이 굉장히 다 높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 바다에서 올 때는 잔잔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연안으로 오면서 점점 파도가 높아지는 걸 아마도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고, 이렇게 에너지 밀도가 보존되려는 형태로 해파가 움직이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이렇게 파도가 높아지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마찰에 의해서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연안 쇠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심해파와 천해파에서 물입자의 운동 궤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같이 좀 볼 거예요. 자, 물입자 궤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같이 좀 볼 건데, 자, 근데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2는 8분의 1 로지 h제곱, 그 다음에 v L은 일정하다 뭐 이런 내용들은 굳이 저런 공식들은 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이 이제 파고가 높아지는 원리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개념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 원리만 잘 정성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 공식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저 요 심해파와 천해파에서 물입자의 운동 궤적이 어떻게 다른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심해파를 먼저 좀 볼게요. 자, 심해파를 먼저 좀 보면은, 자, 심해파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음, 파장에 비해서 수심이 굉장히 깊은 파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파가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물입자는 단순하게 원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파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 때 물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파가 진행하려면 다음번에 파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놓이겠죠? 그죠? 네, 이렇게 놓일 거예요. 그러면은 요 물입자는 요로 내려오겠죠. 그죠? 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요 파는 여기서 보라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앞으로도 갈 거죠. 가겠죠. 그럼 요 물입자는 좀 더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물입자는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파의 진행 방향과 물입자의 운동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같이 알아두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일단 해파는 물입자는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원운동을 할 때 당연히 더 깊은 곳으로 갈수록 바람에 의한 영향은 작아지겠죠. 무슨 말이냐면 요 바람에 의한 영향이 작아지기 때문에 요 물입자의 운동 궤적 반경은 당연히 점점 밑으로 갈수록 작아질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점점 작아집니다. 이렇게 점점 작아지다가 언젠가 어느 깊이에서는 더 이상 회전 운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여기 이 해저면에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그렇죠. 전혀 받지 않죠. 다시 말해서 심해파는 해저면의 마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입자는 자유롭게 원운동을 하면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 운동 궤적이 점점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천해파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자, 천해파가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면은,
자, 천해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심에 비해서 파장이 무진장 긴 아이라 그랬어요. 자, 파장이 길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수심을 너무 지나치게 얇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파장은 해파는 있는 이 물입자는 원운동을 한다고 했죠. 그럼 최소한 이 정도를 유지하려면 원은 이렇게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얘가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수직 방향의 운동에 어때요? 해저면에 제약을 받죠. 무슨 말이냐면 해파가 수평 방향으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연직 방향으로는 운동할 쉽게 얘기해서 공간이 부족한 거죠. 쉽게 해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더 유식한 말로는 이제 이 해저 바닥의 마찰에 영향을 받다 보니 수직 방향의 운동을 제한을 받고 수평 방향의 운동은 전혀 제한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 운동 궤적이 정확한 원 궤적을 그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찌그러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심지어 또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이 마찰의 영향은 심해지겠죠. 그래서 더더욱 수직 방향의, 다시 정확히 연직 방향의 운동은 더더욱 심한 저항을 받게 되고 점점 이렇게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찌그러지기 시작하다가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아예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수평 방향의 운동만 하게 돼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천해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해저 바닥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점점 밑으로 갈수록 타원 운동을 하다가 완전히 수평 방향의 운동만 하게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천해파에서 반드시 좀 알아두어야 될 특징이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내용들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 이제 한번 파가 만들어지면은 풍역대에서 한번 파가 만들어지면은 주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주기는 일정하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주기는 일정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연안으로 접근하면서 파장은 감소한다라고 그랬죠? 파장 왜냐하면 이제 후발파가 앞에 있는 파를 따라잡기 때문에 파장은 점점 감소하게 되고 파고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높아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반드시 기억해 둔 상태에서 바로 해파의 굴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해파의 굴절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진파를 배울 때 임계굴절파를 배웠죠. 어떤 거를 배웠죠? V 이퀄 1에서 2로 바뀔 때 V2의 속도가 V1보다 빠르다면 지진파는 어느 방향으로 꺾인다라고 그랬죠? 네, 속도가 느려지는 방향으로 꺾인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V2의 속도가 빠를 때 요 세타1의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하고 세타2의 각도를 굴절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속도가 더 빨라지는 상황에서는 세타2가 더 크게 이렇게 꺾인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스넬의 법칙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V1분의 사인 세타1은 V2분의 사인 세타2. 자, 요 내용을 소개를 했었는데 해파도 똑같습니다. 해파도 똑같이 스넬의 법칙을 따라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사실 엄청나게 뭐 특이한 현상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상황을 마찬가지로 보면은 만약에 지금 선생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을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가 이제 법선이고 자, 해파가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은 자, 속도가 더 빨라질 때는 속도가 느려지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속도가 더 느려진다라면 이렇게 속도가 느린 쪽으로 굴절하게 되죠. 그래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작은 상황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는 요소가 이제 요런 요소예요. 자,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육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육지, 그다음 여기가 이제 해안이 되겠죠. 그러면은 파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한다는 상황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1번 점과 2번 점이 있을 때 어디가 더 수심이 깊을까요? 네, 정확하게는 따져봐야 되지만 대략적으로 2번이 훨씬 더 깊어요. 그러면은 파는 아까 어느 쪽으로 기운다라고 그랬죠? 네, 수심이 속도가 느린 쪽으로 파가 기울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요 정도 연안으로 접근하면 거의 대부분이 사실 천해파예요. 천해파. 그래서 루트 GH가 되는데 천해파는 수심에 의해서만 속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수심에 의해서만 속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수심이 얕아질수록 해파는 느려집니다. 그러면은
1번의 해파가 느릴까요? 2번의 해파가 더 느릴까요? 그렇죠. 수심이 얕은 1번에서 해파가 더 느리죠.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판은 수심이 얕은 쪽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곳으로 해파가 진행을 하게 돼요. 이렇게 튀어나온 곳이 이제 곧이고 안 튀어나온 곳이 이제 우리가 들어간 곳을 만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해파는 이렇게 곧방향으로 이렇게 꺾이는 형태를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왼쪽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렇게 이쪽이 이쪽보다 수심이 얕죠. 그죠? 수심이 얕은데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는 판은 어느 방향으로 꺾이려고 할까요? 그렇죠. 수심이 얕은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려고 하는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가 이렇게 해안에서 수평 방향으로 진행한다 하더란들 결국 해파는 수심이 얕은 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결국 해안가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일 단원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사실 이 해일 단원은 지금 봤던 해파랑 굉장히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같이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자 해일은 크게 이제 우리가 지진 해일과 폭풍 해일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제 폭풍 해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폭풍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일반적으로 태풍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태풍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태풍 같은 이런 대규모 저기압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원 시간에도 이제 배웠겠지만 저기압이죠, 기본적으로. 자, 저기압이란 소리는 주변보다 누르는 힘이 어떻다는 소릴까요? 공기가 누르는 힘이 주변보다 약하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저기압이 이렇게 있으면은 주변은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이렇게 놓여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공기가 누르는 힘이 주변보다 약하다는 소리는 이제 이 바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바다 입장에서는 주변보다 여기가 누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바다가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겠죠. 자, 바다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나중에 이제 요 폭풍 또는 이제 태풍이 여기를 지나가버리면 얘는 파도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한번 쑥 내려왔다가 다시 그 복원에 의해서 다시 쑥 올라오면서, 이렇게 옆으로 에너지가 진행되게 됩니다. 자, 요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폭풍의 일이 발생하는 원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폭풍의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자, 이제 요 높이가 어느 정도나 과연 높아지느냐. 요걸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역학적 방정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P 이꼴 로지 Z라는 공식을 이제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보통 1헥토파스칼 정도의 기압이 낮아지면은 해수면이 몇 센치 정도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냐면 1cm 정도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요 공식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cm 정도, 그러니까 1헥토파스칼 기압이 낮아졌을 때 1cm 정도 이게 해수면 높이가 상승이 발생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태풍 같은 경우 한 950헥토파스칼 정도의 태풍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평소의 기압이 이제 1000헥토파스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몇 헥토파스칼 정도가 낮아졌죠? 그렇죠. 50헥토파스칼 정도가 낮아졌고, 결국 이거에 의해서 해주면은 약 50cm 정도가 상승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별로 많이 상승한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이렇게 낮은 상승이다 하더라도 이제 연안으로 오면은 파고가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그렇죠. 파고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라고 배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폭풍의 일도 처음에는 뭐 비록 미약한 파고 정도일지라도 이제 연안으로 오면서 파고가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자, 특히 이제 어느 경우에 더 심하게 피해가 나타날 수 있냐면 만조 같은 경우, 간조가 아닌 만조. 자, 물때가 만조인 경우에는 그 해수면의 높이가 간조일 때보다도 훨씬 더 높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조일 때는 훨씬 더 피해가 강하고, 특히 만조 중에서도 어떤 만조냐? 자, 대조일 때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었죠. 대조가 뭔지. 이렇게 대조일 때 특히 더 이제 피해가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폭풍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해수면의 높이 변화, 여기에 수반돼서 강한 바람, 그리고 간조나 만조 같은 이런 천문학적 원인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태풍 같은 강한 저기압에 의해서 해수면이 이렇게 불룩 올라온다라고 배웠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크만 수송에 의한
내용이랑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상충된다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면, 자, 저기압성 회전, 북반구를 기준으로 저기압은 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돌면은 요거 위한 에크만 수속은 어느 방향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수의 회전 중심의 바깥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단면을 생각해 보면 단면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마도 단면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대로 하면은 이렇게 저기압에 의해서 해수면이 부풀어 오른다라고 배웠는데, 에크만 수송에 의한 결과를 보면은 해수면은 이렇게 낮아져야 돼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상충되는 부분인데, 요거는 원인이 간단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저기압에 의해서 해수면이 부풀어 오르는 거는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풍선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 풍선이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바로바로 조금씩 부풀어 오르죠. 뭐 예를 들어서 풍선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가만히 안 부풀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부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풍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부풀어 오르는 거는 굉장히 그 즉각적인 반응인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폭풍에 의해서 태풍인 같은 게 왔을 때 해수면이 부풀어 오르는 것도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에크만 수송 같은 경우는 그거랑 좀 상황이 다르죠. 좀 상황이 다르고 음, 이렇게 에크만 수송이 발생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최소한 하루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풍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 오래 머무는 게 아니고 금세 금세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며칠 있으면 소멸해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크만 수송이 나타날 만큼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태풍이 금세 지나간다고 해서 그 바다에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난 거를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그 피해 같은 경우는 파장이 길수록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만들어져요. 파장이 긴 아이일수록 피해가 훨씬 더 크게 형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폭풍해일 자체가 파장이 그 좀 이따 우리가 배우게 될 그 지진해일 이제 다른 말로 쓰나미만큼 파장이 엄청나게 길진 않습니다. 그건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다음 볼 게 이제 지진해일입니다. 자, 지진해일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천해파예요. 지진해일은 네, 거의 100% 천해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얘가 이제 발생하는 원인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자, 지진해일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쓰나미라고도 하죠. 자, 요 아이가 생기는 발생하는 원리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단층 활동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단층 활동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층이 있고 이렇게 역단층이 발생을 하고 있죠. 역단층이 발생을 하면은 자, 여기 있는 바닷물도 같이 땅이 이렇게 쑥 올라오니까 바닷물도 같이 쑥 올라오겠죠. 자, 쑥 올라오면은 다시 보건요구에서 쑥 내려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슝 네, 전파가 되겠죠. 에너지가 전파가 되면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그렇게 높지는 않대요. 시작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연안으로 오면서 파고가 점차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죠? 심지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최초의 파장도 엄청나게 길어요. 말도 안 되게 깁니다. 말도 안 되게 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에너지 밀도는 항상 보존되어야 된다고 배웠죠. 보존되어야 배웠고, 얘가 이제 연안으로 접근할수록 얘는 기본적으로 천회파니까 얘가 이제 연안으로 접근할수록 속도가 느려지고, 자, 속도가 느려진 만큼 에너지 밀도는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이 파속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속도가 느려지는 만큼 파장도 같이 계속 줄어들겠죠. 파장도 같이 계속 줄어들고 이 효과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네, 파고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진의 일은 과연 이런 역단층에 의해서만 발생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여기 그 해수 표면의 높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지질 활동이라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정단층도 그래서 당연히 네, 지진의 해일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안 되는 단층 활동이 있다라 그랬죠? 네, 뭐였죠? 네, 주향 이동 단층 또는 네, 수평 이동 단층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비슷한 말로 단층의 경우에는 네, 지진의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랬죠? 이런 단층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해수 표면의 높이에 변화를 주지 못하죠. 네, 해수 표면의 높이에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지진의 일을 발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부산 앞바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우리나라 부산 앞바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층 활동이 있다손 하더라도 이 단층 활동이 발생한 곳에서 해수면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고, 해수면의 깊이가 깊지 않다는 소리는 연안으로 올수록 이 해수의 수심의 변화가 깊은 바다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심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속도 변화도 크지 않고, 속도 변화가 크지 않다는 소리는 그만큼 파고가 높아질 여력도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이제 부산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부산 해운대 영화 보셨잖아요. 그런 거 같은 대규모 이 수직 이동 단층은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수평 이동 단층이 존재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 앞바다에서는 그 우리가 봤던 영화처럼 그런 어떤 대규모 지진의 일은 발생하기는 좀 어렵고, 물론 이제 어떤 산사태라든가 이런 거에 의한 소규모는 가능할 수는 있어요. 소규모 지진의 일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대규모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대규모의 지진의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해일을 봤죠. 지진의 일과 네, 폭풍의 일을 봤는데, 자, 지진의 일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천회파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해일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조석이에요. 조석. 조석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잘 기억을 되새기고 저기 문제도 미리 조금 풀어보셔서 네, 다음 영상에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